양모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췌장이 끊어졌습니다. 척추 바로 앞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가요. 이 정도 골절이면 외부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는 건데. 장기는 괴사되고 있었습니다.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망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경찰은 양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실제 이름 대신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도 짧게 머물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아쉬운 이름이 있습니다. 첫눈처럼 왔다가 첫눈처럼 사라진 이름. 살아있는 동안 내내 몰라서 사람들이 미안해하는 그 이름.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새벽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임신 39주 3.6k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생후 8일 만에 아이는 친모와 헤어져 입양기관이 지정한 위탁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아직 잘 보이지 않는 눈동자, 보드라운 머리카락. 생명이 지닌 모든 순수함이 그 작은 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기를 바랄게. 사회복지사는 매일 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생후 2개월이 되던 2019년 7월 드디어 그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입양 부모가 정해졌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여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남자는 조용했지만 인상이 온화해 보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안도했습니다. 통역사라고 하셨죠? 안정적인 직업이네요. 딸도 한 명 있다고 하니 아이 키워본 경험도 있으시고요. 부부는 매달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입양 심사 기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2일 법원의 최종 심사가 통과되었고 아이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렴. 이제 진짜 엄마 아빠를 만난 거야. 그렇게 아이는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아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기간은 단 271일 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2020년 2월 아이는 생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입양 심사 기간 동안 양부모는 매달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엄마 아빠 뽀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의 말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모는 밝았습니다. 말도 많고 활발했습니다. 통역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건 자신 있어요. 양부는 과묵했지만 인상은 호감형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이 생기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사회복지사는 안심했습니다. 아이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 오히려 낫겠어요. 첫 아이보다 둘째가 더 편하잖아요. 법원의 심사도 통과했습니다. 입양기관의 평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양육 환경 적합, 부부관계 안정적, 경제력 양호. 2020년 2월 2일 아이는 정식으로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이를 안아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지내야 해. 좋은 엄마 아빠 만났으니까. 아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작은 손으로 사회복지사의 옷깃을 잡고 있었습니다. 양모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엇이 이별인지 알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로부터 271일 후 2020년 10월 13일
16개월이 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복부는 볼록하게 팽창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료진은 급히 CT를 찍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의 배 안에는 피가 가득했습니다. 장이 터져 있었고 췌장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오후 한 대학병원 응급실 16개월 된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압박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CT 찍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촬영실로 옮겨진 아이. 모니터에 하나씩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촬영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아이의 배 안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갑막이 3군데나 찢어져 있었고 췌장은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췌장이 끊어졌습니다. 척추 앞쪽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가요. 다른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을 부딪혔다고요? 그럼 척추가 부러져야 정상입니다. 이건 앞에서 가해진 강력한 충격입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갈비뼈 여러 곳에 골절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떤 것은 2주 전쯤 생긴 것으로 보였고, 어떤 것은 한 달, 어떤 것은 석 달 전쯤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기가 모두 달랐습니다. 이 정도 골절이 정상적으로 양육받는 아이한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충격적인 아동학대 소견입니다. 응급실 복도 양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양부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의자 등받이에 배가 부딪혔어요. 그게 전부예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었나요? 몽고 반점이요. 원래 있던 거예요. 골절은요? 어린이집에서 다쳤을 거예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날 밤 9시 아이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뒤였습니다. 복부 안에는 염증이 퍼져 있었고 장기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어도.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아이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20년 3월 24일 아이가 입양된 지 약 2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어린이집 오전 9시 등원 시간 한 선생님이 아이를 맞이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얼굴에 뭐가? 아이의 오른쪽 뺨에 붉은 멍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약 4cm. 선명한 자줏빛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디 부딪히신 건가요? 양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제 놀다가 넘어졌어요. 애들이 워낙 활발하잖아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아이의 뺨을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 4월 1일 아이가 다시 등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뺨 아래쪽에 또 다른 멍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일주일 사이에 2번째잖아. 혹시
한 선생님이 아이의 옷을 조심스럽게 들춰보았습니다. 팔, 다리, 등, 군데군데 푸르스름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5월 25일. 이번에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양쪽 허벅지에 선명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세 군데, 거의 같은 위치, 마치 손가락으로 꽉 쥔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양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양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제 아빠가 마사지 해줬어요. 혈액순환 안 되면 안 좋다고 해서요. 마사지요? 네. 아빠가 좀 힘이 센가 봐요.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선생님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상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나? 그래도 이 정도면. 결국 선생님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다음 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어린이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아이를 직접 확인하고 선생님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몽고 반점이에요. 원래 아기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걸 멍으로 오해하신 것 같아요. 마사지는 제 남편이 한 거고요. 아이 건강을 위해서 해준 건데 힘 조절을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경찰은 아이의 몸을 다시 살폈습니다.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찢어진 상처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지지 않은 이상 학대로 보기 어렵다.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그날 이후 양모는 몇 달 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불안했습니다. 괜찮을까? 우리가 신고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무혐의 판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2020년 6월 첫 번째 신고 이후 아이는 2달 넘게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혹시 오늘은 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9일 신고자는 양모의 지인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아이를 때리는 것 같아요. 차 안에 혼자 가둬두기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양모는 차분히 해명했습니다. 오해예요. 차에 잠깐 두고 내린 적은 있지만 몇 분도 안 됐어요. 주차장이 바로 앞이었어요. 때린 적은 없어요. 절대로. 조사관은 아이를 직접 보려 했지만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양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80회의 점검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80회 중 실제 통화 연결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문한 횟수는 더 적었습니다. 그 2달 동안 아이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쏟아졌지만 아이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안 오는 걸까? 괜찮은 걸까? 신고한 게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연락할 방법도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무혐의 판정을 받은 가정,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정, 더 이상 개입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한편 양부는 회사에
아이를 입양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했습니다. 와, 좋은 일 하셨네요.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세요. 양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족이 된 이상 당연한 일이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말도 잘하고 깔끔한 옷차림에 예의도 바른 부부. 누가 봐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집안에서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간,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 아이는 말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대신 아이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소리 내지 않는 법,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 웅크리는 법. 9월이 되었습니다. 양모는 다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시간도 좀 지났고 9월 23일 오랜만에 어린이집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날 자신들이 본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23일 오전 2달 만에 어린이집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들은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많이 컸겠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 선생님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너무 말랐습니다. 2달 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팔다리는 가늘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다가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체중이 확연히 줄어 있었습니다. 2달 사이에 1kg 가까이 빠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3개월 아이의 정상 체중은 약 9에서 11kg. 하지만 아이는 그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선생님들은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병원에 데려가야 해.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근처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소아과. 담당 의사는 아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배를 눌러보고 팔다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오늘 2달 만에 처음 봤는데 이 상태였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 소견입니다. 체중 미달, 영양 결핍, 그리고 의사는 아이의 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 멍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3번째 신고. 소아과 의사가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14개월 여아. 심각한 체중 미달. 영양 결핍 및 학대 의심. 즉시 보호 조치 필요합니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양부모는 해명했습니다. 아이가 원래 잘 안 먹어요. 편식이 심해서 체중이 늘지 않는 거예요. 멍은 어린이집에서 다친 것 아닌가요?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달간 어린이집에 안 왔는데요? 그럼 집에서 넘어진 거겠죠. 애들이 워낙 뛰어다니잖아요. 의사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를 부모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부족했습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상처도 없었습니다. 의심은 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9월 24일 양부모가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왔습니다. 양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우리 동의도 없이 병원에 데려가신 거예요? 신고를 당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안 좋아 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양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팔짱을 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양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선생님들은 무력했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3번이나 신고했는데 매번 무혐의야. 신고할수록 오히려 아이가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고해서 집에 가면 더 심하게 맞는 건 아닐까? 선생님들은 더 이상 신고를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일 후 2020년 10월 13일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아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어린이집 CCTV에 한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아이가 등원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이는 걷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품에 안긴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래? 선생님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보려 했지만 아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열은 없는데. 배를 만져봐. 한 선생님이 아이의 배를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배가 볼록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상해. 이거. 아이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선생님은 아이에게 간식을 주려고 했습니다. 우유 마실래?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빵은?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 아이가 천천히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들이켰습니다. 너무 급히 마신 탓에 숨이 막히는 듯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천천히. 후에 의료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상태는 장이 터진 상태였습니다. 장 속 공기가 복강으로 새어나와 배가 팽창한 것이죠. 이 고통은 성인도 참기 힘든 수준입니다. 통증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탈수가 심했지만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먹으면 배가 더 아팠을 겁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결국 마신 거죠. 오후 1시 선생님은 아이를 재우려 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선생님은 불안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열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조용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5시 하원 시간 양모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양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한가 보네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아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후에 부검 결과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복부 장기 일부에서 치유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소 일주일 이전에 이미 충격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망 당일에는 같은 부위에 재차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미 손상되어 있던 장기가 완전히 파열된 것입니다.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만약 10월 12일 그날 병원에 왔더라면 늦었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보이는 무감정 상태, 사랑받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아이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10월 12일, 아이의 마지막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49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지 271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오후 1시경, 양모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아이가 실려왔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 기도 확보, 산소 공급, 5분, 10분, 15분,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아이의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CT 찍어야 합니다. 촬영실로 옮겨진 아이. 모니터에 영상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체 배 안이 온통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갑막이 3군데 찢어져 있었고 췌장은 완전히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췌장이 끊어졌습니다. 척추 바로 앞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기가요. 이건 등을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손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가해진 매우 강한 충격입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확인되었습니다. 갈비뼈 여러 곳에 골절 흔적. 어떤 것은 2주 전, 어떤 것은 1달 전, 어떤 것은 석 달 전. 시기가 모두 달랐습니다. 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 골절이 정상적으로 양육받는 아이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입니다. 오후 4시,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복부 안에서는 염증이 퍼지고 있었고 장기는 괴사되고 있었습니다.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아이의 심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망 확인했습니다. 복도, 양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양부는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의자 등받이에 배가 부딪혔어요. 그게 전부예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경찰은 더 물었습니다. 아이 몸에 있는 다른 상처들은요? 골절 흔적도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몽고 반점이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골절은 어린이집에서 다친 것 같아요. 저희는 몰랐어요. 양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양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다음 날 아침,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 선생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더 했어야 했는데, 3번이나 신고했잖아.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뉴스를 보았습니다. 내가 보낸 집이 손이 떨렸습니다. 좋은 부모라고 믿었는데, 완벽해 보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게 16개월의 짧은 생은 끝이 났습니다.
271일간의 가족 생활. 그 안에서 아이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건 이후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무도 몰랐던 걸까?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총 3차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 2020년 5월 25일. 신고자 어린이집 교사. 아이 얼굴과 허벅지에 멍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동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무혐의. 사유뼈가 부러지거나 찢어진 상처 없음. 멍은 몽고 반점으로 보임. 두 번째 신고. 2020년 6월 29일. 신고자 양모의 지인. 아이를 차 안에 혼자 가둬두는 것을 봤습니다. 학대가 의심됩니다. 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무혐의. 사유 주차장 바로 앞이었고 시간도 짧았음. 학대로 볼만한 증거 부족. 세 번째 신고. 2020년 9월 23일. 신고자 소아과 의사. 심각한 체중 미달. 영양 결핍 및 학대 의심. 즉시 보호 조치 필요. 출동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무혐의. 사유 편식으로 인한 체중 미달로 보임. 부모 진술에 모순 없음. 3번. 그중 2번은 의사가 직접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의학적 전문가가 보기에도 명백히 이상한 상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3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조사를 해보니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문제 1. 담당자 변경. 1차 신고 담당 경찰 A경위. 2차 신고 담당 경찰 B경사. 3차 신고 담당 경찰 C경위. 담당자가 매번 바뀌었습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 담당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 2. 판단 기준. 당시 경찰의 매뉴얼.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지지 않은 이상 아동학대로 단정하기 어려움. 하지만 정인이가 사망한 날에도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장기만 파열되었을 뿐입니다. 문제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점검. 1차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80회의 점검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전화였습니다. 실제 기록. 전화 연결 안 됨. 전화 연결 안 됨. 전화 연결 안 됨. 80회 중 실제 통화가 연결된 횟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문한 횟수는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직접 만난 횟수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한 아동보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 4. 외모에 대한 편견. 조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양부모는 깔끔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랐습니다. 통역사라는 직업도 있고 집도 깨끗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학대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법의학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아동학대는 계층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도 경제력이 있어도 외모가 단정해도 학대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3번의 신호, 3번의 외침, 3번의 기회. 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끝내 구해지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를 할 때마다 오히려 아이가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았어요. 양모가 화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서웠어요. 신고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신고했어야 했나요? 그랬으면 살릴 수 있었을까요? 사건 발생 직후 양모는 긴급 체포되었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실, 양모의 진술,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의자 등받이에 배가 부딪혔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몽고 반점을 멍으로 오해하신 것 같아요. 원래 아기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골절은 어린이집에서 다친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의학적 소견은 달랐습니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주요 손상, 췌장 완전 절단, 장갑막 3군데 파열, 복강 내 대량 출혈, 다발적 피하 출혈 위치, 배꼽 주변, 복부 오른쪽, 복부 왼쪽, 오른쪽 팔꿈치, 왼쪽 팔꿈치, 오른쪽 허벅지, 왼쪽 정강이, 두 귀 뒤쪽, 오른쪽 눈 아래, 오른쪽 뺨, 왼쪽 턱, 턱끝 아래, 골절 소견, 갈비뼈 다수, 발생 시기 2주 3개월 전 추정, 치유 단계가 모두 다름.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부 손상 일부에서 치유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시간이 경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망 당일 이전에 이미 충격이 있었고 사망 당일 같은 부위에 재차 강한 충격을 받아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췌장은 척추 바로 앞쪽에 위치한 장기입니다. 위, 대장, 소장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만약 등을 부딪혀서 췌장이 손상되었다면 척추가 먼저 부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척추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이건 앞쪽에서 가해진 매우 강한 충격입니다. 바닥이나 딱딱한 물체에 장기가 척추와 직접 접촉할 정도의 강한 압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양부의 진술.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집에 없었어요. 아내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멍이 있는 건 봤지만 아이들은 원래 멍이 잘 들잖아요. 골절된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2020년 8월 양부 회사 건물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속에서 양모는 아이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밀어넣습니다. 거의 던지다시피 아이는 유모차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양모는 유모차를 거칠게 다룹니다. 문이 열리자 유모차를 다시 세게 밀어냅니다. 아이는 몸을 움츠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게 사랑하는 아이를 대하는 모습인가? 평소에 저랬다면 검찰의 판단.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양부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이건 살인 아닌가요? 271일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했는데 단순 실수라고? 형량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아동학대 치사와 살인의 차이. 아동학대 치사. 때리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형량 4년 7년. 살인 미필적 고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했다. 형량 10년 16년, 가중시 15년 이상 또는 무기.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행동을 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했다는 것. 2021년 1월 13일 1차 공판
검찰은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살인. 검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아이의 몸 상태를 보면 최소 수개월간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사망 전날에도 아이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다음 날 다시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하지만 양모 측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 뿐 살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법정. 양모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양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방청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사건 이후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죄책감과 마주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한 선생님은 인터뷰를 요청받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번이나 신고했어요. 그런데 매번 무혐의였어요. 신고를 할 때마다 양모가 화를 냈고 아이는 더 오랫동안 집에 있어야 했어요. 우리가 신고를 해서 오히려 아이가 더 위험해진 건 아닐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날, 10월 12일. 아이가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배도 부풀어 있었고 걷지도 못했어요. 그때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아과 의사. 3번째 신고를 했던 의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체중 미달, 영양 결핍, 학대 의심 소견. 저는 즉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의사가 신고해도 전문가가 판단해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사회복지사. 입양 과정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는 사건 이후 한동안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동료가 전했습니다. 너무 자책하고 있어요.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을까? 매일 그렇게 말해요. 사회복지사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집도 깨끗했어요. 양모는 밝았고 양부는 조용했지만 신뢰가 갔어요. 입양 심사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를 만나러 왔어요. 법원 심사도 통과했어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문이 닫힌 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웃들, 아이가 살던 아파트 이웃들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이웃은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적은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아이 우는 소리도 별로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다른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어요. 양모는 항상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이는 조용했어요.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1차 신고 이후 총 80회의 점검을 실시했으나 아이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80번 점검했는데 한 번도 아이를 못 봤다고? 전화만 걸었다는 거잖아. 그게 점검인가요? 경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3번의 신고를 모두 무혐의 처리한 이유에 대해 한 경찰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당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찢어진 상처가 없으면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양부모가 해명을 했고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이전 신고 내역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은 사과했습니다. 초동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과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인가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약속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미 한 아이는 떠났는데.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바꿀게. 2021년 1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했습니다. SNS 한 시민이 올린 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6개월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 절반은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3번이나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바꿀게. 이 문구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바꿀게. 촛불. 광화문 광장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놓고 편지를 쓰고 촛불을 켰습니다. 한 시민이 적은 편지.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어른들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또 다른 편지. 너는 울지 않았지.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벌써 알아버렸으니까.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 정말 미안해. 한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꽃을 놓았습니다. 이 아이랑 나이가 비슷했대요. 뉴스를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누가 있어? 응. 가슴 아픈 사연의 친구가 있단다. 아파서? 응. 국회.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2021년 3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형량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4년에서 7년이었던 것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72시간 내 현장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피해 아동 즉시 분리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떠난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번째, 3번째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벌 강화. 법이 바뀌면서 양모에 대한 형량도 논의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주장했고 시민들은 최고형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2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양모에게 최고형을 선고해 주세요.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한 전문가의 지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처벌하는 것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처벌에만 집중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법을 고치고
형량을 높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방 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해외 사례. 한 방송에서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영국. 2000년 8살 소녀가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년에 걸쳐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낱낱이 분석하고 제도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일본. 2004년부터 아동 사망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검토합니다. 학대뿐 아니라 교통사고, 익사, 질병까지 모든 아동 사망을 분석합니다. 그 결과 약 25%가 예방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1970년대부터 아동 사망 검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아동 사망 후 다학제 전문가팀이 사례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합니다. 한국은 비슷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처벌하고 언론이 잠잠해지면 잊혀졌습니다. 한 법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개인의 잘못으로만 봅니다. 나쁜 엄마, 나쁜 아빠. 그래서 처벌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3번이나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면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실패입니다. 시민들의 다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꿀게. 추모 공간에 놓인 편지 중 하나. 내가 남긴 271일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할게. 어른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릴게.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2021년 5월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 기자들,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두가 숨죽인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석. 양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옆 좌석에는 양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검사의 최후 진술.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를 271일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아이의 몸에는 서로 다른 시기에 생긴 골절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전날에도 아이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다음 날 다시 강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검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양모 측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자체를 부인합니다.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 역시 아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 한 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판사가 양모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양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를 더 조심히 다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방청석에 한 시민이 속삭였습니다. 저게 사과인가? 판결.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입양한 아동을 장기간에 걸쳐 학대했으며 그 결과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따라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무기를 선고합니다. 순간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기징역. 개정된 법에 따른 최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무기라도 가석방이 있잖아. 15년이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16개월밖에 살지 못했는데 양부에 대한 판결, 이어서 양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5년? 그게 다야? 판사가 법정을 정리했습니다. 패정, 법정 밖. 선고 후 법정 밖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무기징역이라지만 어차피 15년이면 나올 수 있잖아요. 아이는 16개월밖에 살지 못했는데 한 어린이집 선생님은 법정 밖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문가의 견해. 한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기징역은 현행법상 최고형입니다. 하지만 가석방 제도가 있어 실제 복역 기간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기수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와 법이 내리는 판결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SNS에는 분노와 허탈감이 넘쳤습니다. 이게 정의라고?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법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법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 감시해야 한다. 판결의 의미.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판결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법이 바뀌었고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각자 달랐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안도하는 사람, 여전히 허탈해하는 사람.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복선. 판결은 내려졌지만 진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 법정의 판결로 정의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판결 이후 사람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벌만으로 충분한가? 5년이 지난 2025년. 정인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통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약 30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3세 미만 영유아 비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유아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취약합니다. 제도의 변화. 정인이 사건 이후 달라진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1.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 2021년 약 300명, 2024년 약 1000명. 2. 신고 후 72시간 내 현장 조사 의무화. 이제는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전화만으로 끝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피해 아동 즉시 분리 보호 강화. 학대 의심 시 일단 아이를 분리하고
이후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4. 처벌 강화. 아동학대 치사 최고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한 아동보호 전문가의 증언. 인력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 명의 담당자가 맡는 사례가 평균 50건에서 60건입니다.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사후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 터진 후 처벌하는 것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해외의 예방 시스템.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영국 아빠의 증언. 영국에서는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몇 년에 걸쳐 보고서를 만듭니다. 400페이지, 500페이지씩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분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그게 예방의 시작입니다. 일본 아빠의 증언. 일본은 2004년부터 모든 아동 사망 사례를 검토합니다. 학대뿐 아니라 교통사고, 익사, 질병까지 전부요. 그 결과 25%가 예방 가능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숨겨진 학대를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아빠의 증언. 미국은 1970년대부터 아동 사망 검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 아이가 사망하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게 시스템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한국 전문가의 답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처벌하고 언론이 잠잠해지면 잊혀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다시 처벌만 강화합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위험 신호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위험 신호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나 멍. 둘째, 아이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 셋째,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경우. 넷째,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다섯째, 아이가 무표정하거나 어른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우. 이런 신호를 발견하면 부모가 기분 나빠할까봐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신고해야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역할. 한 시민 단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집 아이가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신고하는 겁니다. CCTV 활용. 한 전문가는 기술적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CCTV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걸 아동보호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지만 아이의 안전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비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입양뿐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비극이 반복됩니다. 여전한 과제. 토론의 끝에서 패널들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그건 진전입니다. 하지만 예방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모든 나라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요.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아동 청소년 사망자 중 638명이 사고살인 자살 등 외부 요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 25%는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추모 공간. 서울 광화문 광장 한쪽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꽃을 놓고 편지를 쓰고 촛불을 켰습니다. 한 대학생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기억합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약속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바꿀게요. 한 엄마는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 하늘나라로 간 친구를 기억하러 왔어. 친구가 아팠어? 응, 많이 아팠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줘야 해. 엄마는 아이와 함께 꽃을 놓았습니다. 한 노인은 조용히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어린이집,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아이 생각이 나요. 마지막 날, 10월 12일.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원 보육하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 주의 깊게 봐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사회복지사, 입양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도 여전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매일 생각해요. 내가 뭘 놓쳤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을까?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겉으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입양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어요. 정기적인 방문도 늘었고 심리 검사도 강화되었고.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소아과 의사. 3번째 신고를 했던 의사는 지금도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구하지 못했죠.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지금은 학회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에게 위험 신호를 가르치고 신고를 망설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양모는 현재 수감 중입니다.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아직 15년이 더 남았습니다. 양부는 5년형을 선고받고 2026년 출소 예정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민들, 5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한 시민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5년 전 오늘 16개월 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71일간의 고통 끝에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바꿀 게라고.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바뀌었을까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법은 바뀌었어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해요. 잊으면 또 반복돼요. 매년 이날만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진짜 바뀌었는지. 한 방송 프로그램 5주기를 맞아 한 방송국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5년 우리는 바뀌었는가? 프로그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바꿀 게라고. 법이 바뀌었고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뀌었을까요? 전문가의 평가. 한 아동 인권 전문가가 출연했습니다. 분명히 진전은 있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었고 신고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방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계속됩니다. 기억의 힘. 프로그램의 마지막 멘트.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5년 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바꿀 게라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계속 바꿔갈 것입니다. 16개월. 한 아이가 이 세상에 머문 시간입니다. 2019년 6월 10일에 태어나 2020년 10월 13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90일. 너무도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중 271일. 아이가 새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행복해야 했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은 고통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 3번의 신고, 3번의 무혐의, 3번의 기회.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의사들은 경고했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계속 바뀌었고,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고,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매번 그 이후, 사건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신고 후 72시간 내 현장 조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즉시 분리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 아이가 이상하면 신고합니다. 혹시 모르니까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신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방 시스템은 아직 미흡합니다.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년 여전히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아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방이 답입니다. 사건이 터진 후 처벌하는 것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시민들의 역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것. 이상한 신호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것.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것. 도와줄까? 라고 손 내미는 것.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271일 동안 보낸 고통을 3번이나 신호를 보냈지만 구해지지 못했던 그 아이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바꿀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법을 바꾸는 것,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인식을 바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 마지막 메시지.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16개월의 짧은 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계속 바꿔갈 것입니다.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촛불 하나가 화면 중앙에 켜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더 많은 촛불들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수백 개의 촛불이 어둠을 밝힙니다. 그것은 기억의 불빛입니다. 약속의 불빛입니다. 희망의 불빛입니다.